안녕하세요. 썬클래스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물어봐 주셨던 질문들과 제가 클래스 하면서 수강생분들께 많이 들었던 질문들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물어봐 주시는 질문들 중에 제가 답변을 다 드리고 싶은데 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인가 봐요. 오늘의 질문은 한 6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모아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드로잉이 뭔가요? 드로잉은 사전적 의미로는 주로 선에 의하여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는 기술 또는 그런 작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드로잉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드로잉이 뭔가요? 하고 물어보면 간단한 그림이요, 연필로 그리는 그림이요 등등. 드로잉은 채색보다는 선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그림이고 연필이든 펜이든 붓이든 어떤 재료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을 한국화 전공을 했어요. 대학 수업 때 제일 재밌게 들었던 드로잉 수업 중에 나뭇가지나 나무젓가락 그리고 손가락으로 먹을 묻혀서 드로잉한 게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드로잉은 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드로잉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선긋기 할 때 손을 떼고 그려야 하나요? 하는데요. 제 답변은 세모입니다. 제가 입시학원을 다닐 때 이젤에 2절 크기로 종이에다가 선긋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젤이 있으면 손을 떼고 하는 것이 좋아요. 손목의 힘으로 선긋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깨의 힘으로 선을 긋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떼고 그리는 게 좋고, 그리고 소묘나 데생을 하기 위해서도 손을 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암을 넣다 보면 이렇게 손을 대고 하면 여기가 다 뭉개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손을 떼고 선을 긋는 게 좋아요. 근데 입시가 아니고 일반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손을 대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필로 이렇게 그을 때는 흑연이 이렇게 손바닥에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얼굴에 막 묻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필에 잡는 법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그냥 연필로 잡듯이 선을 그으세요 하고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연필을 잡듯이 선을 그으면 손바닥을 대고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 손바닥을 대고 선을 긋는 것이 조금은 안정적이에요. 손을 떼고 이렇게 선을 긋다 보면 조금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필이든 펜이든 어떤 걸로 하시든 일단은 이렇게 연필 잡듯이 할 때는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젤이 있으시고 그리고 나는 좀 떼고 하고 싶어, 좀 묻는 게 좀 그래, 그러면 연필을 이렇게 잡지 마시고 소묘하듯이 데생을 하듯이 조금 큰 연필을 해볼까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잡고 떼고 이렇게 연필을 손을 떼고 선을 긋는 게 중요해요. 세로선도 마찬가지고요. 사선도 마찬가지. 근데 그래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그 새끼손가락을 약간 종이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살짝만 붙여서 선을 그으시면 조금은 안정스럽게 그으실 수가 있어요. 조금은 편하신 대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로 선긋기를 편안하게 선긋기 하시면 조금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언제까지 선긋기를 해야 하나요? 입니다. 답변은 에브리데이 쭉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답변은 선긋기 연습에 하는 이유는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선, 면,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손의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막 재미있고 실력이 늘어서 탄력이 붙을 때가 오거든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어려워지고 지겨워질 때도 있고 실력이 크게 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그림을 조금씩은 멀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의 감각을 잃을 수가 있어요. 단순한 낙서나 선의 긋기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방학만 지내다 오면 개강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이제 스케치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잘 그려지지 않아서요. 그건 방학 때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려서 그런 거거든요. 유명하신 성악가 분들이나 가수분들 발성 연습을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비슷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그림 그리는 분이 아니시라면 선긋기, 단순한 낙서라도 매일 하시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드로잉 펜은 뭔가요? 드로잉 펜이라고 따로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쓰는 재료 중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드로잉 펜이라고 원래 나오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검색창에 드로잉 펜을 치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드로잉 펜은 곧 제도 펜인 것 같습니다. 한때 어반 드로잉, 여행 드로잉이 유행하면서 이런 펜들이 드로잉 펜이라고 많이 불러졌는데요. 제가 가진 펜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펜들의 특징은 제도 펜이라 굵기가 아주 다양해요. 0.3이 있고 제가 다 들고 오진 않았는데 0.5가 있고 주로 제가 사용하는 펜의 굵기예요. 이것도 0.3이고 자 여기에 0.1 그다음에 이것도 0.1이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0.03 0.05 그다음 0.7 1.0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아주 얇은 것부터 그리고 아주 두꺼운 것까지 있죠. 드로잉을 하면서 펜의 굵기에 따라서 섬세하게 표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러프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성이 아니어가지고 수채로 같이 채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쓰이는 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펜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아트라인 드로잉 펜이랑 그 다음에 스탠들러 피그먼트 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 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굵기가 0.3이에요. 이렇게 0.3 그리고 좀 섬세하게 할 때는 0.1 그리고 조금 굵게 하고 싶을 때는 0.5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초보자분들의 펜의 굵기를 조금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한 0.3 정도가 저는 그나마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이 어느 정도 섬세하게 표현도 되고 그리고 조금은 진하게도 조금 두껍게도 여러 번 끄면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굵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너무 얇으면 앞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0.3도 보면 이렇게 한번 보이시려나? 많이 엄청 얇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굵기를 봐드릴게요. 얘는 0.3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0.1 0.1과 0.3 크게 차이는 안 보이죠? 그리고 0.5 0.5로 넘어가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트라인, 이거는 스탠들러 피그먼트 펜인데 조금 느낌이 살짝 다르거든요. 뭔가 얘기할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 맞는 좀 펜의 이런 봉의 굵기라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착착 감기는 맛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은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좀 그릴 때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느낌을 맞춰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브랜드를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는 펜들을 조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드로잉을 펜이면 살 수 있다. 이런 가성비 조금 좋은 다른 펜들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짠! 사물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나요? 사물을 보고 그리기가 힘든데 좀 더 쉬운 다른 방법이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일단은 사물을 잘 그리는 방법은 제가 관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물을 그릴 때는 아주 복잡한 사물이나 한눈에 봐도 어려운 대상들이 있어요. 그럴 때 관찰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있어야 하는 것부터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카메라면 일단은 옆면이랑 정면이랑 같이 보이는 측면 쪽에서 그림을 그리시면 조금 입체스럽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실 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정면을 조금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정면을 봤었을 때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이 바디, 그렇죠? 그리고 렌즈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셔터 같은 부분이 꼭 있으면 카메라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 대상들을 포인트를 조금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렸나 찾아보는 것도 좀 중요해요. 전 서점이나 도서관을 조금 자주 가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책을 보실 때 손그림으로 그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물 디자인 도안들, 컬러링 책을 보면 또 어떻게 그렸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컬러링 책인데 이렇게 보면 사물들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채소들이나 아니면 과일들, 그 다음에 화분들, 아기자기한 그림이지만 여기에서도 포인트를 다 그려줬어요. 다 그려줬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응용을 하셔야 돼요. 상업용으로 남의 그림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좋지 않지만 공부의 차원으로 조금은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을 조금씩 따라 그리면서 내꺼화 시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도 있고, 그죠?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옛날 책인데 제가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봤던 책인 것 같아요. 이러면 나이가 다 나올지 싶은데, 자, 이렇게 봐도 도안들이, 이렇게 디자인 도안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좀 창고에서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걸 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러스트 하시는 분의 또 좀 세련된 컬러링 북인데요. 사물에다가 자신만의 느낌을 조금 넣으신 그림이에요. 그래서 컵도 어떤 식으로 패턴을 넣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커피병을 캔이나 이런 거 그리려면 막상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굳이 넣지 않아도 그냥 평면적인 느낌으로 그냥 바로 그림을 그려주셔도 돼요. 이런 시계도 그렇고, 자, 보면 시계도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계 여기 가운데와 그 다음에 이렇게 줄, 그리고 초침 같은 거를 잘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그렇게 너무 어렵지만은 않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그림이 예쁘죠? 이런 거 보시면 나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시는데 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의 그림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것을 따라 그린 거에만 그치지 않고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과 시킬지를 물론 공부가 좀 필요하죠. 이렇게
핸드크림도 그렇고. 이런 거 보실 때도 자, 이런 용기 같은 거 보시고, 그리고 세세하게 표현이 어느 정도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핸드크림 보면 이런 느낌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려주시고, 그리고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정말 성실하게 뭐 폰트라든지 그림들을, 패턴들을 아주 잘 넣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카메라를 제가 한번 돌아가자면, 그것도 제가 그 다른 어떤 자료 중에 하나인데, 바디죠. 이 바디와 렌즈와 그 다음에 셔터들이 있고, 기존 네모의 틀에서 시작을 먼저 하세요. 그리기가 이렇게 여기 사진처럼 뭔가가 이렇게 올라져 와 있고, 그 다음에 곡선이 있고, 이대로 형태를 처음부터 그리자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한번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실라나? 네모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모화 시키고, 여기도 네모화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네모화 된 거에서 똑같이 렌즈를 조금 더 크게 키워주시고, 이 네모에서 렌즈를 조금 더 크게 키워주시고, 여기도 조금씩 깎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네모를 하나 더 올려서 변형되지는 모양, 네모 틀에서 변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네모 틀에서 변형되는 것들을 한번 드로잉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 네모 틀에서 내가 변형되는 틀, 그리고 렌즈, 그리고 여기에 셔터들을 이나 아니면 그런 부속품들을 약간씩 옮겨서 그림을 그리시면 크게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풍경 같은 경우도 조금은 다른데요. 풍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사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풍경에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 뒷배경 사진까지 다 그려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고 싶은 부분들만 우선은 먼저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한 번 더 풍경을 그려보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이런 식으로 있지만 그림을 그려졌을 때는 조금 다르게 그림이 옮겨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사실처럼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사진으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좀 좋고, 이거를 좀 나만의 개성이 있게끔 좀 남기고 싶다. 그러면 사진으로는 이렇게 개성 있는 창문이라고 되어 있죠. 오래된 건축물의 개성 있는 창문이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그냥 정말 창문 틀 하나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관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내가 조금은 변형을 해서, 그리고 나한테 맞게끔 조금 쉽게 그림을 바꾸셔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렸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렸는지, 색칠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전 언제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제가 클래스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거든요. 강사님, 저는 언제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1년 정도 배우면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사님처럼 그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 배워야 하나요? 등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림을 티칭을 하시는 강사님들을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정답은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3개월만 하셔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1년 이상 하셔도 조금은 더디게 실력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강생분들이 오시면
그 일주일 동안 연습을 많이 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안이 조금 적게 해오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아예 연습을 못하고 오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하셨더라도 연습량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곧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고 또 나의 실력에 조금은 간대해지셔도 됩니다. 저도 아직은 제가 부족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수강생분들 중에 제 눈에 너무 잘 그려서 잘 그리고 계세요.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좋으신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에요. 전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전 왜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스스로 그림에게 조금은 간대해지시고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자신감도 조금 생겨서 그만큼 실력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변회로 제가 연필 깎는 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 보통은 연필 깎는 법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이제 하시다가 손을 좀 다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시 학원에서 연필을 깎잖아요. 그러면은 좀 어설프게 깎아서 손을 베이거나 아니면 이제 연필의 모양이 이렇게 훅 해서 연필이 이렇게 쉽게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연필이 조금은 안 예쁘게 깎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필을 조금 안정스럽게 깎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깎아져 나오는 연필들이 있어요. 스탠들러 연필인데 깎아져 나온 연필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필심을 좀 길게 하면 좀 안정스럽게 또 드로잉이 또 가능할 때가 있거든요. 연필을 보통 어떻게 깎으세요? 연필 그냥 이렇게 깎으면 되지 뭐. 아니면 이렇게 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깎여 있지 않는 분들은 연필을 이렇게 한 번에 쑥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힘이 고루 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나무가 푹 하고 패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깎는 것보다 조금은 손에 이 엄지 이렇게 대시고 칼을 이렇게 단면을 대시고 이렇게 안 보이시나? 이렇게 살짝 들어서 대시고 쑥 하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쑥. 얘는 거의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은 고루 깎일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연필의 나무가 한 이 정도가 몇 센치 정도 되려나? 한 2cm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 앞부분에 이용해서 살짝 연필의 심을 조금은 껴 넣어야 되겠죠. 그죠? 잘 잡으셔서 끝까지 쑥 밀어주시고 어느 정도 오시면 연필의 심을 살짝 보여주도록 그러면 연필 심이 보이죠? 지금 얘는 사비가 아니고 이비도 아니고 이게 제가 쓰는 블랙윙 연필인데 조금은 연필 심이 그렇게 사비처럼 두껍지 않아요. 손가락을 항상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미시면서 그럼 조금 더 큰 칼을 이용을 하셔도 좋고 이렇게 끝까지 해서 밀어주시면 되고 심을 깎으실 때는 사실 조금 뾰족하게 깎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뭉뚱하게 깎으시는 분들이 있고 있으신데 소묘를 하실 경우에는 묘사가 아니다. 묘사를 할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연필심을 엄청 많이 깎진 않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쪽 면을 살짝 돌려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깎습니다. 이렇게 드로잉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연필을 조금 쉽게 깎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뾰족하게 깎고 싶으실 때는 우리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북 하고 연필심이 톡 하고 날아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약간 앞에 부분을 똑같이 힘만 줘서, 이렇게 보이시죠? 힘만 줘서 뾰족하게 조금은 깎아주세요. 그러면 연필심이 크게 날아가지 않고 조금은 뾰족하게 깎을 수 있어요. 뾰족하게 깎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실 때 연필로 묘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필 깎는 법도 이제 알려드렸어요. 질문들의 답변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또 모아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